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새해 연초부터 UAE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죠. 투자 유치를 대규모로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수출과 촉진 모두 활력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영업사원 얘기 좀 들어보고 장관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사절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들도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업사원 1호란 얘기를 UAE 가서도 하시고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도 영업사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1호이시기 때문에 저는 몇 도쯤 되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산업부니까 제일 이제 선임 영업사원이 아닐까. 2호 정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영업사원을 자꾸 장관들 본인도 그렇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지만 장관들 보고 영업사원이 되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 생각에는 기업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열어라. 거기에 앞장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또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나라가 직접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야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문을 좀 열어주라. 선봉자 이런, 역할을 좀 해라. 맞습니다. 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싶고 예. 이번에 UAE나 이제 지난번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직접 가서 정부끼리 일단 문을 좀 열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반을 갖추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영업사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1호, 2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선임 영입 2호입니다. 선임 그러니까요. 2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UAE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해요. 야, 뭐 대부분 다 MOU 수준인데 그건 뭐 구속력도 없는 건데 무슨 성과냐? 왜 그런 거를 자화자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먼저 가기 전에 정부가 가서 먼저 그 나라 문을 열면 기업들이 따라오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주장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 생각에 일단 정부끼리 예. 협력을 위한 MOU를 이제 체결해야만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 제도가 바뀌고 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끼리도 처음부터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협력 사업을 서로 이제 물색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진전을 시켜서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수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MOU 체결이 사실상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하나의 계약 체결의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당히 많은 그 실행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주 이제 큰 문, 우리 기업들을 위한 큰 문을 열어줬다 이제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군요. 예. 근데 투자 이번에 UAE 방문을 통해서 유치한 투자액이 굉장해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UAE 이제 그 국부 펀드에서 우리가 받은 투자는 한 300억 불입니다. 예.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건가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정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UAE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예. 투자처나 투자 기업을 정해서 저희가 이 투자가 제대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 양국 간에 더욱더 신뢰가 공고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을 주로 이제 우리의 교역 파트너로 삼고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지난번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UAE에서 유치한 37조 원 규모 300억 불 정도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동이 이제 우리의 주 교역 파트너 무역 대상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투자 유치국으로 바뀌는 꼭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전히 저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또 아시안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예. 큰 시장입니다. 또 중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예. 그런 우리하고 잘 들어맞는 그런 투자 예.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탈석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나라들이 탈석유 시대를 맞아서 이제 첨단 산업을 예. 갖추고자 하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첨단 산업의 주력 산업에 예.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상당한 협력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나라들이 이제 이번에 그 오일 가격이 되게 좋아서 돈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UAE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바라카 원전을 오랫동안 그 동안에 같이 해오면서 예.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습니다. UAE하고는? 예.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 튼튼한 신뢰 기반이 예.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됐던 거는 1970년대 중동에서 들어왔던 오일 달러였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건설 부문에서 우리 예,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에 앞으로 UAE, 사우디 등등에서 새로운 신중동 붐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우디의 빈살만 그 왕세자가 왔을 예. 때도 저희가 한 26건의 MOU에다가 한 40조 원 규모의 예. 그런 협력 사업을 그 이제 논의했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뭐 300억 불 규모의 그런 투자 규모를 우리가 이제 직접 유치했고 이번에는 예. 또 많은 MOU를 통해서 협력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UAE나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협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또 그게 다른 나라로 중동 다른 국가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중동 붐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뭐 세계 경제 침체 또 한국 경제도 고물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아주 연초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좀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보스 세계 다보스 포럼도 갔다 오셨죠? 대통령도 중동 방문 이후에 바로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뭐 세계 각국 정상과 세계 내노라는 경제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올해 한 해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서로의 이렇게 궁금한 것도 묻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주로 어떤 게 좀 이렇게 눈에 좀 확 들어오셨습니까? 다보스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CEO하고 우리 대통령 주재로 상당히 큰 오찬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 IBM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또 뭐 토탈 에너지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세계 그 유수한 기업의 CEO가 한꺼번에 모인 자리를 글로벌 CEO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대변하다 싶은 예. 그런 기업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대통령께서 스탠딩으로 예.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은 열려 있다. 예. 또 내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내가 제1호 영업 사원이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그 계획 노력 하겠다. 예.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서 여러 CEO들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세일즈맨 대통령이 확실하시구나. 그런 세일즈맨 감동을- 대통령이다? 예, 예. 그런 이제 확신을 받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베스타스라고 풍력 이 설비에서 세계 예. 1위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저희 나라에 공장을 직접 짓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을 직접 장출하고요. 또 이 공장이 앞으로 커지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만든 걸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세계 제1위 풍력 회사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 신고식을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다보스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 이런 건 내가 꼭 참석해서 내가 임석해서 축하해 주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세일즈맨 대통령으로서 아주 각오가 대단하시다. 예.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영업 사원 맞네요. 확실합니다. 예, 예. 근데 장관님께서는 이와 별도로 또 다보스에서 우리 또 다른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제 폴란드 쪽과 많은 협의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제가 이제 다보스 간다는 얘기를 예. 듣고 이제 폴란드의 그 민간 원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사신 부총리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예.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하러 갔더니만은 그 폴란드 두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또 저를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 측의 그 원전
그 발주 의지가 아주 굳건하다. 예. 그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신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양국 간의 그 투자 의향서를 좀 격상해서 맺자 이런 예. 제안을 받았고요. 또 양국 정부 간에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그 원전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추진하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측의 그 이 원전 건설 의지는 확고하다. 저는 그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뭐 폴란드, 체코 여기에도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예. 폴란드 쪽은 어떻게 한 90% 이상은 수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예. 원전 수출 아주 긴 과정이 필요하고 예. 또 많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자동차 한 대 수출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건설하는 기간만 10년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전이 간다는 거는 그 나라 우리 나라하고는 거의 형제가 된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수출은 그 자체만으로 볼 게 아니고 엄청난 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이제 방산 물자 수출에 이어서 원전까지 만약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이제 폴란드의 관계, 경제적 관계는 아주 탄탄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까칠한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묵지 춥습니다. 예, 그리고 설 민심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지역구로 내려가서 설 민심을 들어봤더니 난방비 얘기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1월 들어서 난방비, 가스요금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예. 일단 난방비 부담이 되게 증가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그 세계적으로 예. 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NG 가스가 사실은 엄청 올랐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예.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2배 내지 8배 정도까지 오른 우리뿐만 나라가 그런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 어느 정도 가격을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 난방비 나온 건 작년 12월 분인데요. 예. 작년 12월 달이 그전 11월 달하고 비해서 난방 그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추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은 좀 따뜻했고요. 근데 12월 달은 상당히 추웠지 않습니까? 예. 난방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요인도 좀 작용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뭐 날씨 탓하기에는 이게 워낙 이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니까 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문제는 난방비나 가스비가 이게 정점은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도 제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야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는 난방비, 가스비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동향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냐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가스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향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그 미수금이 많이 이제 그 누적되어 있습니다. 한 9조 정도 지금 미수금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그 원가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돼야만 가스공사가 이제 그 가스를 사올 수 있는 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수급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들어와야죠.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미수금을 줄여 나가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절기는 이번 1, 4분기는 저희가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는 동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전기 가스 요금을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데요. 그게 한 118만 가구 정도에 저희가 평균 한 19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스 요금을 5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한 16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나라의 그 에너지 공급 기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공사의 적자가 워낙 크니까 인상이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또 정부의 몫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미국이나 해외 나가서 거기서 공장 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뭔가 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제품이 해외로 막 수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들어서 1월부터 지금 20일까지 지금 누적 수출만 봐도 또 이게 불안해요. 이게 역성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수출을 또 막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예. 뾰족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이 이제 몇 가지 되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아직도 불안한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우리 반도체가 이제 수출의 상당부를 차지하는데 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수출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감소하는 세로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책은 한 서너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역금융을 제가 대폭 확대 공급해서 수출의 애로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셔서 전 부처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결집하자 그런 노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도 제조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 부처의 수출을 다 역량을 모으자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 우리 주력 산업들의 그 고도화를 추진하는 그걸 통해서 수출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영업산업 1호고 2호이신 우리 장관님으로부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저께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여쭙습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계획은 어떻게? 조금 더 숙고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무한히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는 신 의원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예상하지 못했고요. 출마 쪽으로 혹시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한 생각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렇게 결론이 나온 예. 것을 보고는 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따져봤더니요. 예. 지금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양쪽 다 마이너스입니다. 양쪽 다 마이너스인데 예. 그래도 어느 쪽 마이너스가 좀 감당 가능하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나리오일까 예. 이걸 따진 결과 불출마 쪽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불출마하는 게 그나마 네. 이득을 조금 정치적 이득을 조금 챙길 수 있는 여지가 네. 남아있다.
그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뭐예요? 내년 총선 공천? 만약에 이제 출마를 강행했으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비윤 또는 반윤의 대표 선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의지와 관계없이. 의지와 자의와 관계없이. 본인은 예.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반윤 되는 일이 없을 거다고 예. 수차례 공언을 하지만 최근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여론조사 이렇게 결과를 예. 보면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서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참 기현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윤 반윤으로 낙인 찍히면서 당선 가능성도 없다. 그럼 이 길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일단 접고 좀 숨고르기를 예. 하면서 좀 관계 개선을 한다든가 하면은 다음번 행보가 잘하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뭐 이런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신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 불출마 선언의 이유는 오늘 입장문에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밝혔던 입장문의 내용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뭐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뭐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압박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입장문 마지막에 말미쯤에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의 말미에 이 글을 넣습니다. 윤 의원님, 해석 좀 해주세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란 무엇이고 무질서한 생명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출마합니다. 이랬으면 저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서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국어와 인문학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서 해석을 예. 해봐도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접습니다. 이건 비논리적이에요. 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냥 미사 요구만 나열한 것뿐이죠.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당의 일사불란함을 그런 거 얘기하는 아니에요? 겁니까? 이번에 아니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초선 의원 48명이 예. 떼지어서 그렇게 출마하겠다는 남호 전 의원 하나에게 포부가 됐던 그 저주, 그게 이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 아니에요? 저는 이번 나경원 사태에 가장 예. 정말 한국 정치판에 실망한 게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예.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정말 참담함을 저는 느꼈어요. 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예. 아마 그게 우리 이 한국 정치를 얼마나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는가는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 예. 질서정연한 무기력함의 아주 상징적인 단면이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윤경호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출마할 거면 이런 문구를 그대로 냅둬도 되는데 불출마할 거면 이런 문구를 아예 쓰지 말지. 왜 방금 이 윤경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뭔가 찝찝한 뭔가 이 뒤끝을 남기는 듯한 이 말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읽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물러나지만 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돌아올 거야.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함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뜻이 있는 건가요?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해석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어려운데 저는 윷놀이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지금 나 의원이 아마 윷놀이판에서 이번에 유철 던지면 예. 뭐 아니면 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에 뭐가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도가 나오면 상당히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힘들지 않겠나. 예. 그렇지만 이번에 멈추면 다음 윷놀이 화면에 나오면 개나 글이나 유시나 그 세 개 중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다. 다음 윷놀이판에 출전 자격은 주어진다. 네, 그래서 유철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윷놀이판에서 유치나 모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니까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이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할 거면 방금 이 문구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는 쓰지 말고 깔끔하게 나왔어야죠. 왜 이 문구를 넣고 나왔냐는 얘기예요. 뭔가 아쉽다. 아쉽다. 예. 그렇지만 이번 판은 멈춰야 하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자신의 심정이 솔로몬의 우화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 설명했어요. 요것도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솔로몬 그 우화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의 그 친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이 전당대회를 불출마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아전인수의 다 명수들이죠. 항상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보기도 예. 하고 그런데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좀 자기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데 저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정신 세계 속에서 그려진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접으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찝찝함을 남겨두는 무질서한 뭐라고 그랬죠? 생명력을 얘기하고 또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했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거는 본인이 자초한 자업자득이지 무슨 뭐 원치 않은 뭐에 의해서 말려 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예.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용퇴를 했을 때는 그 결단력에 대해서 참 개운한 맛이 예. 나고 또 그 용퇴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용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인가. 어차피 예. 접는데 그 개운하게 또 그 아쉬움을 유발시킬 예. 수 있는 쪽으로 언어 구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설 연휴가 끝나면은 출마 선언을 하겠다. 보수의 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터라 출마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 때 난상 토론이 이어지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끝에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그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우리 5분에게 제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 표는 아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역할도 맡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나경원 의원이 대놓고 내 표는 누구에게 가시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 지지율은 두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다신 하시는 건가요? 1차 투표에서 제가 1등을 하고 가능하면 과반을 해서 1차 투표로 결선 투표를 끝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로 하면 안철수 의원께서 좀 계속 높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양자 대결하면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저는 저희 길을 호시 후보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 또 그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침묵, 자맹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표를 던져야 될까? 우리 김영주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디다 던져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실체가 있는가? 없어요? 예. 지지율 18%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실체 네.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김기현이 싫어서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기현이 싫어서? 네. 안철수도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거나 혹은 왜 하필 김기현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반발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게
그 부분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8% 20% 지지율이 자기 게 아니다. 벌써 최근에 30% 되는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콘크리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기현을 대리할 만한 누군가, 안철수면 안철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가 60% 김기현이 40%가 아닌 그 반대로 썼냐 하면 결국 이건 당내 정치란 말이에요. 당내 정치는 지금 아직까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의 조직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께서 요즘에 당원들 함부로 오다 내린다고 따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명확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다라는 건 명확해진 거잖아요. 김기현이다. 네. 그랬을 때 최소한 아이고 다 귀찮다. 어쨌든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해.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대 4로 오히려 만약 김기현 쪽이 갈라진다. 시간이 갈수록 그쪽으로 간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안랩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아니 그것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쨌든 새로운 소재를 찾아 나서는 김영주 의원의 설명을 들었다면 안랩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3월 달에 안랩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아직까지 한 달 반, 두 달이 남겨 있는 부분인데 오늘 장사 한번 하는 거죠. 하지만 3월 달에는 안랩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 윤심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럼 김기현 의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좀 전에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확한 비율이 6대 4가 될지 7대 3이 될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아직 불출마 선언 결정 전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뭐냐? 결국 윤심이다. 윤심이 보다 확연하게 확인됐다. 자, 민심 1위도 아웃, 당심 1위도 아웃. 그 문제의 원인은 윤심. 결국은 윤심과 그것을 작동시킨 윤핵관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는 결국 윤심에 의한 정치적 굴복. 이렇게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 저는 일관되게 이게 관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그렇게 방향을 만회하나 그것이 역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풍의 조짐이 보이면 저는 또 다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비주류를 포함한 의원들을 관저에 불러서 만찬을 한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무슨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논란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아마 나경원 불출마를 계기로 급속도로 윤심으로 수렴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거나 연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라는 상황 자체가 결국 뭡니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여지를 두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윤심과 맞서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게 왜 윤심에 맞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윤심은 확인됐잖아요. 윤심은 본인도 확인했지만 이미 김기현 후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윤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 판단이죠. 아까 좀 전에 신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치인들은 다 아전 인수적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 윤심이 확인된 이상 김기현 후보로 수렴되는 과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거나 연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지율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는 곧 반윤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전 의원의 그 다음 지지율은 어디로 향할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다. 연기 속으로? 연기 속으로. 훅 연기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분석이나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6대 4 내지는 5대 5.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흩어지는 정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4의 의미는 대세를 쫓아간다는 거고 그 대세는 윤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이 참 불행하게도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사퇴 기회도 박탈해버렸다. 안철수 의원은 항상
3파전 이상일 때 마지막에 이기는 편을 향해서 단일화 사퇴 그게 지금까지 해온 행보였잖아요. 철수 정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그럴 거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안철수 의원은 그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에 남아있는 한 15%, 16%라는 숫자로 나오는 저 지지율은 결국 대세를 쫓아서 가거나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 전에 아까 다른 패널에게 예상을 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나경원 의원은 주저주저 하다가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무모한 예측을 했거든요. 이유인즉슨 온실에서 자란 정치인의 한계다. 결국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아마 앞으로 한번 국회의원 정도는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공천이 되면. 그러나 본인이 꿈꿨던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이제 끝났다라는 안타까운 해석이 저는 따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연기 속으로라는 아쉬운 얘기를 써놨습니다. 윤경호 위원의 이 정치적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불출마 쪽으로 갈 것 같다.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제 이쪽으로 배팅을 하셨고 유인태 전 고문은 불출마 쪽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이제 승패가 또 갈렸습니다. 어쨌든 촉이 좋은 윤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선수들은 누굴까?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또 새로운 친윤으로 등장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등등이 있죠.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그러면 출마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변수긴 합니다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은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저희 뉴스와이드에 출연했는데 그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당이 완전히 쪼그라들 때부터 제가 잘 기억하고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웃거린 적 없거든요. 괜히 뭐 공격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뭐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진흙탕 싸움하자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요, 제가. 두 사람이 뭐 연포탕이냐 진흙탕이냐 계속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누가 될 것인지 누가 더 유리한 고지로 선점을 한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나 전 의원의 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이제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그게 나눴는데요. 여론조사상 나타났던 그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는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표심은 안철수로 갈 지금 것이다. 뭐 계속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원이 아닌 하는, 지지층. 그 여론조사가 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층 그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거의 예외 없이 1위 김기현, 2위 안철수, 3위 나경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위를 기록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론조사상 지지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할 것인가? 저는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전당대회 룰은 당원 투표죠, 여론조사가 100%, 아니고. 100% 당원 투표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일반 여론조사하고 이 그 당원 투표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재작년 6월 11일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 말이죠. 70%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3% 정도 뒤졌습니다. 근데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30% 정도나 더 앞섰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역선택이 허용되는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역선택 방지된 여론조사였어요. 역선택 방지된 여론조사인데 그 30%를 이준석 후보가 앞섰고. 국민의 지지층이냐를 먼저 물은 다음에.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3%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 좀 그 비과학적 방법이다 저거는. 예. 이거는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면 당원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입시키고 있는데 대단히 비과학적 방법으로 지금 판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승자는 김기현 의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오늘 현재로는 50% 이렇게 봤거든요. 5대5로 갈라진다. 네.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공략하기 나름인데 안철수 의원이 공략하기 안철수 나름이다. 의원이 얼마나 나경원 대표한테 도움을 요청할지 어떤 자세로 다가갈지 도움을 요청하면 나경원 의원은 덥석 그래 도와줄게 이럴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윷놀이판에 안 끼어들려고 할 겁니다. 침묵할 것이다. 예, 침묵할 거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뭐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해도 뜨고 지금 아주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변화무쌍한 시간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바람은 결국 윤심이 불 거고 그 윤심을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빈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이 뛰어들면요. 그래도 아무런 바람은 안 분다? 네, 지금 책임당원만 기본적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은 결국 그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남은 임기 동안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어떻게 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실까? 책임당원의 가장 깊은 고민들은 그것이거든요. 결국 대통령을 도와서 결국 움직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심이고 윤심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면 이건 뭐 해보나 마나잖아요. 컨벤션 효과, 이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야 이거 벌써 정해진 판이야. 이래버리고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안 두면 그건 또한 당으로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래도 대통령을 잘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대표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철험회 회원들과 오찬 식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랑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안에서 검찰 소환조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조사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찬 모임에서 참석했던 민병덕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검찰 출석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철험회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밥만 먹은 건가? 잘 먹고 간다. 그 얘기만 정말 있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좀 하고 있겠죠. 왜 근데 설 연휴 끝난 직후에 민심을 듣는 자리잖아요. 각 의원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 지역구에서 민심을 들었고 그거를 이제 당 대표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할 텐데 왜 이재명 대표는 뭐 원내 지도부도 있고 또 뭐 다른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많을 텐데 왜 철험회 회원들과 오찬을 해서 첫 민심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그런 이유를 밝혀야 되나요?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일정을 그렇게 잡았냐고요? 오해하게. 뭐 오해를 하실 마치 분들은 친위 부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정을 짤 수가 없죠. 서로 간에 일을 하더라도 서로 선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그 오해하라고 뭐 이렇게 짤 리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또 아마 당내에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먼저 좀 뭐 철험회에서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우연히 이제 출석을 앞두고 마치 철험회 멤버들이 또 좀 율사 출신들도 꽤 있고 또 피의자 출신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 겹쳐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그것을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밥만 먹은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뭐 어떤 검찰 출석에 대한 얘기가 자연히 저는 나왔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 나가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해.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역으로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설 민심도 전달되고 앞으로 당의 어떤 논의도 좀 더 강구하게 예. 가져가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를 했겠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 얘기는 좀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오찬 자리에서도 철험의 의원들이 난방비라든지 민생 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필요한 쓴소리를 한 의원들은 저 자리에는 한 명도 없었을까? 예컨대 뭐 지금 당내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당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기소대 시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언론사 여론조사 얘기도 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나갈 때 일부 의원들은 같이 나갑시다.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 홀로 좀 가야 된다라는 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듣기 싫은 얘기를 저처럼의 회원들이 했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게 또 필요한 시점이냐는 거죠. 좋은 지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민심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대변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뭐 굳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일정 자체가 철험회 같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예. 이른바 친명계로 구분되는 사람들과의 오찬 자리가 공개됐을까? 예.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요. 이미 설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뭐 원로들을 만난다든지 비공개로 지금 다 만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좀 공간을 넓게 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판단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야도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룹 만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중들에게 비치기에는 설 연휴 끝나자마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하다가 갑자기 철험회를 만나니까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당내 지지층의 어떤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정치 보복 또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뭔가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자. 소위 이른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좀 지지층 결집의 의미와 또 나아가 자신감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저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난 성남 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아마 저는 이번에도 의원들이 다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나오지 말라고 이재명 했는데도, 대표가 언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과정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되 검찰 수사에는 당당하게 본인이 혼자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정치 탄압의 의미를 더 극대화시키고 또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출석하지 말라. 아예 출석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또 나홀로 출석을 해라.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랑 민병덕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철험이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 나가도 검찰에 안 나가도 공소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면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같은 결과라면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여론조사 설 연휴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기소됐을 경우에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63.8%,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27.9%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8일 날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30분 일찍 나와라.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답정 기소라고 민주당은 기소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 5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지난번에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한번 받았죠.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장동 그다음에 뭐 위례 개발 이런 예. 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죠. 그러니까 물꼬는 이미 터졌어요. 예. 그 터진 물꼬에 정청래 최고위원인가요?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예. 얘기처럼 이번에는 가서 소환 조사 응하지 말고 지난번에는 이미 응한 걸 전 그 의미 없다고 봐요. 예. 한번 터진 물고기 때문에 소환돼서 뭐 조사를 받든 서면 조사를 받든 조사는 뭐 불가피한 거고 다만 민주당의 뭐 당원 80조인가요? 기소됐을 경우. 근데 이제 앞에 괄호가 있죠. 부패 등의 혐의로 예. 기소됐을 경우는 당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뭐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죠. 다만 또 예외가 있죠. 정치 탄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 대표직은 유지하는 걸로 저는 뭐 아까 뭐죠? 답정 뭐 어쩌고 저쩌고 기소처럼 대표직 유지도 결국 1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당 그 일반적인 민심과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민심과는 또 다른 길을 또 가게 되는 거군요. 뭐 저 여론조사도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기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100% 안 물러나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물러나면 자기 주변에 지금 바치고 있던 방뚝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 물러날 것이고 결국은 재판이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된다면 아마 총선이 지날 때까지 유죄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당대표로서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당내 의원들이나 총선 후보군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방뚝을 유지할 수 있다. 공천권을 지니까. 네. 그래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물러나고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보이고 당내 지지 기반 방뚝들이 다 무너져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이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은 물러나겠다는데 주변에서 철험의 회원들이나 강경파들이 못 물러나게 막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 상황을 그렇게 돌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신의원 교수님. 예,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이제 28일 토요일에 나홀로 그 검찰 출두하겠다. 그날 그 KBS하고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미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기지사 시절에 4건이나 기소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정에 나갔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정에 나갔는데 그걸 다 극복해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내가 4건이나 기소됐지만 다 이겨내고 결국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도 왜 내가 그거 못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겠지만요. 지금 뭐 그 2월에도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 거고.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 갖고 있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테니까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그럼 당 대표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나가는 거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게 해갖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기소가 제일 이미 한 건은 됐죠. 선거법 위반 작년 가을에. 그런데 이제 이 그 대법원 훈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결과는 6개월 안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올 3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그 뭐 이 거짓말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1심 판결이 올 3월에 나왔고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내의 동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을 유지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밀어내려고 하는 쪽과의 뭐 또 일대 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거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거 아닌가요? 1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100만 원 이상? 아니 그 지금 다른 사건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아니 저기 경기도지사 시절에 받았던 건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사실은 없다.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받은 거고요. 요번 거는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 별건이에요, 별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뭐 최기식 변호사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1심 판결이 내년 총선 무렵 전후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치른다는 건데 정 교수님, 그렇게 하면 총선 결과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 보면 검찰 수사가 탄압이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탄압이라고 보는 여론보다. 또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그대로 유지하라는 여론보다 높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뒤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에 이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존속한 상황에서 과연 총선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이런 그러면 또 흔들 상태로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답은 결국은 일반 국민 여론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지지층의 여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저 지지층은 개딸들 말하는 건가요? 꼭 개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10사람 중에 6명 소위 이른바 기소가 되면 사퇴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0사람 중에 6명 이상이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당내 지지층 여론 자체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만한 상황, 이른바 이런 임계점은 아직 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저는 기소 혐의의 구체성이라고 봐요. 소위 이른바 스모킹건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 승인했다라는 식의 이른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혐의 내용의 구체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인지 기소 과정에서. 자, 두 번째, 기소와 관련돼서 자, 체포동의안이 청구되고 또 이를테면 기소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당내 지지층의 여론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동적이다. 열려있다. 변수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변수.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직생의 각오로 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서 살아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충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본인의 결단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제시될 수 있느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사퇴 가능성 또 대안 마련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고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여전히 뒤진다면은 그래서 총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표 흔들기가 있지 않겠어요? 네. 방금 이제 정진남 수석이 잘 짚어줬는데 여러 가지 조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그게 뭐 악의적이든 정치 보복성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재판 과정, 유동규라든지 전진상, 김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사실 갭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검찰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실질적인 어떤 유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기 임계점이 만들어진다면 달리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쯤 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될 건데 우선 지금으로서 저는 이제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일색일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로서는 최고위원들 중 누구도 현재 어려우니까 당신 나가시오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현재의 지난 전대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강고하게 버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올 4월 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는 예. 물론 민주당이 출마도 안 합니다만은 일정 정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총선에 대한 위기 의식들이 또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극명하게 벌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에서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스모킹건 증거를 제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변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지금 설 연휴 전에 나왔던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하기를 대장동 사업의 개발자도 최초 아이디어 제공자도 이재명이고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이 갖는 수익의 절반도 결국에는 되돌려 받기로 했다라는 보고를 정진상 씨로부터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게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법 거기에 기소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만큼의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거를 검찰은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저게 진술만 있는 건지 녹음이 있는 건지 뭐 아니면 각서가 있는 건지 사실은 공소장에만 저게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 부분이 만약에 뭐 재판 도중에 어떤 뭐 녹취가 되어서 녹음으로 흘러나온다든지 문자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검찰 수사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천원 당원과 관련된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막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천원 당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한 30%까지 늘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심이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것인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원 당원한테 휘둘리면은 제대로 민주당이 설 수가 없다.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파장이 납니다.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일단 먼저 잠깐 듣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주로 이런 당원 민주주의나 대의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되게 보면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처럼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대중화 정당 당원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천원 당원들을 자꾸 모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해가는 그래서 잘못된 쪽으로 당이 가는 것 그 부작용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진성당원을 다시 한번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근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봐서는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다익선 아닙니까? 당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다익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당비 문턱을 좀 파격적으로 낮춘 게 이제 1,000원 당원인데 당비 1,000원 낸다고 해서 뭐 활동을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게 당비도 내야 되고 당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에는 무슨 당원 교육이라든가 당원 집회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는 거였는데 요새는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하면은 다 당원인 셈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당비 1,000원과 당 활동을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예요, 저거는. 근데 괜한 그 긁어부스럼을 저분이 좀 만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한 80만 책임당원이 있는데 이 80만 명 정도가 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천원 당원들도 많고. 네, 천원 당원도 있고 뭐 다양한 이게 이제 분포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그냥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총리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될 때 보니까요. 영국 보수당에서 당원 투표를 했는데 한 1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보수당의 대표를 뽑고 그 보수당의 대표가 영국의 총리가 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뭐 80만 명인데
뭐 총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 면에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예.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당원들이 더 많아지면 또 누구나 쉽게 당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면 더 좋을 줄만 알았더니 왜 민주당은 이렇게 유독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뭐 시끄러울 것도 없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형용화 시키는 거죠. 선거 때만 동원시키는 그리고 아무런 정당에서 의사결정에 예. 참여하지 않는 소위 원내 정당과 디지털 정당 또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성을 예. 좀 잘 조화롭게 그러니까 단순히 당비 내는 게 당원들의 어떤 의무가 다가 아니잖아요. 뭐 교육도 참여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것을 리워드로 삼아서 예. 나름대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천원 당원 문제 또 당원 대중화 문제가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기에는 정당 민주주의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문턱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합니다.